안녕하세요. 청인인베스트먼트 운용전략팀 김지웅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산업의 전망이 밝고 또 매출의 구성 요소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급성장하면서 회사의 주가도 급성장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도 많아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섹터인데요. 우선 이제 시장 규모,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를 보면은 이게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나오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나오는 자료인데요. 계속 시장이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들 아시지만 고령화 시대에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약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제 고령화 기존 약들이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복제약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시장이 발생을 하면서 계속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 여기 보시면 1조 달러로 추산되는 세계 의약품 시장은 인구 고령화 등 의약품 수요 증가로 2005년 이후 연평균 6% 성장세를 유지하고 앞으로도 4에서 7%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1650조 원에 달할 전망으로 이렇게 바이오 산업은 정확히는 의약품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바이오라고 하면은 다양합니다. 바이오 의약품이 대세가 되었는데 그 안에는 셀트리온으로 대변되는 여기 바이오 시밀러나 혹은 뭐 백신,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항체 바이오 신약, 신기술 바이오 기반 제품 등 다양한 바이오 관련 산업들이 있고 그들을 이제 일컬어서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약이라는 건 아무나 만들기가 어려운 제품이고 또 아무나 만든 약을 그냥 판매했다가는 잘못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인체가 복용을 하게 됐을 때 잘못되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FDA라고 하는 식약청, 식품의약안전청에서는 이렇게 임상 단계를 두어가지고 약을 만드는데 중간중간 테스트를 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다 거쳐서 NDA 혹은 BLA라고 하는 여기 NDA는 보시는 것처럼 New Drug Application, BLA는 Biolicense Application이라고 해서 신약 승인까지 이렇게 단순하게는 5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하나하나의 단계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비용도 엄청나요. 기본적으로 전 임상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NDA까지 오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 15년 이상이고요. 비용으로는 평균 5천억 원 이상이 들어가게 되는 굉장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산업이고 또 그만큼 보상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된 약에 의해서는 뭐 이제 앞으로 향후 10몇 년, 17년간 독점 판매권을 가져가게 한다든가 해서 동기부여를 하게 해줍니다. 각 단계별로 통과를 할 때마다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에서 일정 단계에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되거나 지연이 되면 또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FDA 임상 시 각 단계별 성공 가능성이에요. 임상 1상이 63%, 임상 2상이 30%고 이상이 제일 낮은데 이게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임상 1상 전에 전임상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게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동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성을 시험하는 테스트고요. 임상 1상의 경우는 이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독성 테스트를 진행해서 이 약품이 혹여나 다른 부작용이나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데 2상부터는 실제로 병든 사람들에게 약효를 테스트하면서 그 약이 정말로 듣고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상이 끝나게 되면 3상 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2상에서 한번 했던 거를 거쳐가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성공률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판매 승인 허가는 85.3%라는 높은 확률로 성공이 되는데, 이 경우는 앞에서 모든 했던 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고요. 이상이 가장 어려워서 이게 통계적으로도 논문으로 나와 있는데 2상에서 3상으로 갈 때까지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상에서 신약 승인까지 이 약이 실제로 통과될 확률은 10%가 안 돼요. 그러면은 약 10개 중에 1개 미만으로 약이 성공할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합성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매출 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합성의약품은 85%, 2007년에서 점점 내려가서 73%까지 내려왔어요. 반대로 바이오의약품은 15%에서 27%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유출해 낼 수 있는 결과는 뭐냐면은, 의약품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건 뭐다? 바이오의약품이다. 바이오의약품이 이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 이만큼 성공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제약과 바이오를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기본적으로 제약업을 나누는 기준은 이게 완성의약품인지 혹은 이제 원료의약품인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자회사 등을 두어가지고 원료의약품을 만들고 제공하는 회사를 두기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제약과 바이오를 나누는 기준을 두 가지를 합성의약품인지 혹은 바이오의약품인지에 따라서 차이를 두었는데요. 그 약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복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약이 있고 완벽한 신약이 있겠죠. 당연히 신약은 만들기가 어렵고 복제약은 신약보다는 만들기가 조금은 쉽겠죠. 기본 약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합성인지 바이오인지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서 부르는 게 조금 다른데, 복제약에서도 화학 복제약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네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화학 복제약이에요. 그 다음이 계량신약. 계량신약의 경우에는 이게 완벽한 신약은 아닌데 기존에 있는 약을 가지고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복용법을 좀 더 편하게 한다던가 약효를 강화시킨다던가 조금 바꾸어서 나오는 약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신약이 있겠죠. 새로운 약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확률이 낮고요. 바이오의 같은 경우도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이 시밀러라는 것이 비슷하다, 동일하다라고 뜻하는 얘기인데,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서 바이오 복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오 시밀러가 뭐냐라고 하면, 이것도 똑같은 복제약인데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이구나. 그리고 여기서도 계량 신약에 해당되는 것이 바이오 베터. 그래서 똑같은 성능은 똑같은데 바이오 의약품일 경우 우리는 바이오 베터라고 부르고, 여기서 신약은 이제 또 신약이 되겠죠. 바이오 새로운 약품이 되겠죠. 그런데 또 우리 CMO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셀트리온이나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CMO를 하는데, CMO라는 것은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해서 위탁 생산 의약품 전문 생산 사업입니다. 반도체 사업에서는 파운드리, 제조업에서는 OEM이라고 하는, 말씀드렸듯이 이 제약 산업이라는 게 아무렇게나 쉽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기반 시설들이 있어요.
그 기반 시설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사업을 우리는 CMO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과 바이오 약간 차이점을 둬서 보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례를 드는 제약에서는 유나이티드 제약이라고 하는 합성의약품 중에서도 계량신약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제약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매출 및 순이익이 나오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이미 보유하고 있음. 그리고 자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복제약, 계량신약, 신약 등으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라고 써놨는데 주요 제품, 원재료 이렇게 해서 이미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원재료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가격 변동 추이 아까 보셨던 제조업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 사업도 이미 본 궤도에 올라왔으면은 거기에 따른 원가가 필요하고 매출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당연히 확인해야죠. 그래서 이미 안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연구개발 비용, R&D 비용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그래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의약품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원가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신에 그 약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얼마나 하느냐가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진행 중인 연구과제라고 해가지고 계량신약에서 복합제로 우리는 어떤 약에 대해서 진행 단계가 임상, 2상, 3상, 3상, 1, 3상 이렇게 진행 단계와 어떤 약이고 그 약의 종류를 나타내서 새로운 약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돈을 이 정도를 쓰고 있다를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존의 제약 산업이라고 본다면 다음으로 바이오 산업을 볼게요. 바이오 산업, 이제 신라젠의 사례입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기업화하여 생물 자체 또는 그들 고유의 기능을 높이거나 개량하여 극히 미량으로 존재하는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거나 유용한 생물들을 만들어내는 산업,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보시면 주요 제품의 개발 현황이라고 해서 당사는 현재 바이오러스를 이용한 항암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개발 중이기 때문에 아직 매출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매출 유형은 공동 연구 개발 수익, 라이센스 판매 수익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직 돈을 벌고 있지는 않는 회사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매출 유형에 따라서 돈이 어느 정도 벌고 있기는 한데 매출액이 이만큼인데 영업 손실이 이만큼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 순손실이 이만큼, 기본 주당 순손실은 649원. 이 기본 주당 순손실, 단기 순손실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이제 EPS를 말하는 건데, earning per price, 한 주당 얼마나 수익을 나는데 여기서 보이는 괄호는 마이너스죠. 그러면은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하나 갖고 있으면 이 회사는 1년당 마이너스 649원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추이를 보면 개선이 되고 있고 이 회사가 만드는 항암제 신약 후보 물질이 완성만 된다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회사가 설명하는 것들이 이제 연평균 14% 이상 면역 항암제 시장이 성장할 것이고 이게 이 회사는 매출 전망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회사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이렇고 혹은 기존에 약을 만들고 있는 회사는 이미 얼마 만에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더 좋은 약을 개발하면 그 시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직 돈을 벌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사업에서는 제가 조금 다르게 사업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데서 반대로 리스크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둬서 어떤 회사를 피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명한 회사죠. 네이처셀 007390 경영자 리스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유명하신 분이죠.
라정찬 CEO, 또 라정찬 두 번째 주가 조작 구석. 이분이 박사학위, 줄기세포 관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해오신 분이고 똑똑하신 분인 건 알겠는데, 주가 조작이 이번에는, 지금은 아직 혐의 단계이지만 두 번째입니다. 한 차례 전과가 있다는 거죠. 라정찬, 그래서 알바이오 대표회사이고 이제 다른 회사 겸임해서 자회사로 바이오스타 코리아 이런 다른 회사도 갖고 있고 이 회사도 갖고 있고, 지분 구조도 복잡하고 회사의 임원진들을 봐도 아무래도 전과가 있으신 분이면은 투자하기 꺼려질 수밖에 없겠죠. 리스크도 그만큼 높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건이 터져서 잘 올라가고 있던 네이처셀의 주가도 급락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는 큐리언트라고 하는 상장 이래 매출 제로인 회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아예 벌고 있지 않고 있고요. 보시면은 매출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 현재까지 매출 실적이 없습니다. 돈은 안 벌고 있고 상장은 해놨으니 투자자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투자해 주세요인데, 상장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럼 공모로 주주 여러분에게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은데, 빌리는 게 아니죠. 이제 투자를 받는데 잘못되면 누가 책임진다? 얘는 책임을 안 져요. 투자는 결국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회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해요. 돈을 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주요 제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항암, 항생, 항염증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 개발 후보 선정이나 전임상 개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전임상 단계, 아직 1상에 간 거는 2개밖에 없는 데다가 2상 초입이에요. 여기서부터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6년, 7년 이상 걸려요. 그럼 이 회사의 매출은 언제 나온다? 7년 이상 뒤에 나온다. 혹은 그 이전에도 이 기술들을 다른 제약회사 큰 회사들에게 판매하면 성과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건 도박에 가깝죠. 그리고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저희가 주식 전문가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바이오 산업에서 하고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저희는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회사에 있는 박사학위를 딴 여러 명의 이 관련 생명공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몇십 년간 노력을 해서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 제품은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빈약하고, 그렇다고 이 약이 무조건 돼 라고 말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 단계를 통해서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 대략적인 추정이나, 혹은 아까 봤던 것처럼 산업의 규모가, 혹은 그 약 시장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성공 확률을 곱해서 이제 계략적인, 아주 계략적인 매출 규모를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업력이 꽤 오래된 회사죠. 차병원으로 유명하고 지난 정부에서 일종의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기 영업 손실이 일어나면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 그러니까 지난해 4개년도 동안 영업 손실을 일어나고 거기서 1년 더 영업 손실이 일어나면 시장에서 쫓아냅니다. 5년 이상이나 적자를 보는 기업을 상장 기업으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코스닥 시장의 의지이기 때문에, 근데 차바이오텍이 올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됐어요. 4년 동안 적자를 낸 거죠. 그리고 이제 회계 감사에서 이제 회사는 1년 매년 3월 정도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 적정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에는 감사 의견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 회사가
회계법인에서 감사 의견을 적정으로 나오면은 그냥 끝내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연결재무제표 제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회계사들이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과소계상하고 무형자산 및 손상차손을 과대계상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없는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미죠. 그래서 원래대로 해보니까 보고기간의 당기순이익은 61억이 감소하였다라고 나오죠. 또 감사 용역 체결 현황을 보시면은 총 소요 시간은 지난해나 그 전에보다 줄어들었는데 보수는 훨씬 더 늘어나죠. 회사가 한 번에 적정을 받지 못하면은 재감사를 받아야 되고, 재감사에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회사는 아무래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여기는 제약사 2개, 그리고 바이오 회사 2개인데요. 다 이제 대기업이고 오래된, 업력이 좀 오래된 회사입니다. 한미약품, 대웅제약, 메디톡스, 셀트리온, 이렇게 차트를 4개를 가져와 봤는데, 다 보시면은 2010년의 시작, 2002년, 2005년, 2009년 이렇게, 이 단계에서는 아까 사업 구조를 말씀드릴 때도 약의 제작 기간이 최소가 15년 정도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그 임상에 따라서 성과가 나중에는 나타나는데, 중간에 있는 등락이 여러분에게 크게 느껴질 수 있어도 이게 장기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기간들은 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 셀트리온도 주가가 엄청나게, 특히 작년에 급등했었죠. 또 메디톡스 같은 거는 보톡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실제로 얘네는 이제는 돈을 버는 회사가 되었고, 그럼으로써 주가는 장기간에 걸쳐서 57만 원이 됐죠. 지금 예전에는 여기서는 12,000원이네요. 그러면 거의 20배가 넘는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데,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강 두 번째 챕터,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청인인베스트먼트 운용전략팀 김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